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51페이지죠. 대리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죠?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이고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따라서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뭐죠? X가 되겠죠. 대리인과 사자가 뒤바뀌어 있네요. 나머지 지문들 1번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리는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자도 물론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다만 사자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으니까 착오로 다뤄지지만 대리에서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했더라도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사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문제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까지 나와있죠. 1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그렇지만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해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채무이행의 경우에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은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리인 스스로 변제해서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제권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 대리로 정할 수가 있고요.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물론 할 수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자, 넘기셔서 3번 문제가 나오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니다. 자, 대리인의 공통된 소멸자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문들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남용은 진의한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요. 5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수한 점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죠. 따라서 제3자와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선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좀 반복적이죠.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 할 수가 있고요. 3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사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자는 복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계지가 있다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5번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하니까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이름을 인장을 날인했어요. 그러면 갑을 가져간 거죠. 갑인 척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다면 현명이고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제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음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한 현명입니다. 4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라도 적법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된 경우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의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1번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법정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죠.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어요. 다만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죠.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니은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데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디귿번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계약의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무권대리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리을번은 맞는 질문이죠. 미음번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가 나오고 있죠.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추인은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은 일단은 무효고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일부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자,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3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에게 추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이미 추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라면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질문도 X가 되겠죠.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일단 주의할 점은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도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죄송합니다.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4번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무권대리인의 가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가 됐어요. 자,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시점은 무관실책임이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답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상대방인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병원들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왜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을에게 기망 사기를 쳤어요. 기망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했어요. 그래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무권대리인이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고 상대방은 이런 경우에도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유는 무권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9번 문제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고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기 때문에 을은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요. 또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병의 등기는 유효한 거고 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고요.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결과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으니까 그 병의 이익도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미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도 뭐 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다시 한번요. 무권 대리인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데 특징은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을은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요. 따라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무효인 거죠. 무권 대리니까. 다만 을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전득한 정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0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무권 대리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3번을 보시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계약 당시에 악이라면 계약의 이행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무권대리는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요. 채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죠. 따라서 무권대리시로 그 효과가 소급되지만 물론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므로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자, 11번 내 표현들이죠. 일단 표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은 대리인과 같은 종류의 행위여야 한다. X가 되고요. 3번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도 포함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12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로서 기본적으로 특별 수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안 주는 거죠. 안 준다는 말은 기본적 법률 관계에 굳이 유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챕터 5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들을 일단 한번 어떻게 해요? 정리해본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무효해가지고 무의 의가 나오죠. 일단 무효라는 말은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지문이 뭐냐면 무효인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지문들은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X.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첩계약을 했습니다. 첩계약은 뭐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따라서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첩돼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첩돼주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약속했는데 첩이 안 돼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제3자 보호 문제가 있죠. 자, 이 제3자는 어떻게 보느냐? 잊지 말 것은 원칙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가지고 이 원칙과 예외를 자꾸 뒤바꾸셔가지고 무효면 당연히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엉뚱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외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혀 제3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에서 1번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데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예외인데 여기가 뭐죠? 두 가지만 있는 거죠.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히 무효다. 말 그대로 당연 무효고요. 재판상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재판상 무효인데요. 교재 예가 나와 있다시피 상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당연 무효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고 재판상 무효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인데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A.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B. 그러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토지가 있는데 요 A 토지, B 토지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요 B 토지에 대한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까? B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A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으면 B가 없었다면 A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B 토지만 무효고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는 예외적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를 배우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가 살지가 결정이 안 됐고요. 얼마에 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이 나오는데 일단은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르지만 일단은 무효라는 점은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고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계약금을 위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유의하실 건 우리 판례가 이러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중도금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니까요.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가능하고요. 5번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해가지고 기타에서 몇 가지 따로 기억할 것은 1번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지정이 해지가 됐어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따라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건물까지 싹 무효인 거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거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1.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내렸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죠? 확정적 무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매매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허가받지 말자,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쌍방 모두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허가받을 리가 없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 판례들도 굉장히 많고 또 기본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들 보면은 판례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그 판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건 의미 없고요. 제가 정리해둔 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확실하게 무슨 이야기인지까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좀 이따 풀어보면 연습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무효행의 전환이란 말이 나오죠. 일단 무효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에서 기억. 만약에 무효인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 뒤바뀔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무효의 행위가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뀝니다. 문제는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뒤바뀔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에 대한 전환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제 예컨대에서 얘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친족 상속법 내용이기 때문에 외울 건 아닌데 예컨대에서 1.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캐치를 하시는 거냐면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캐치하는 거고, 또 뭐 양자 입적이니 인지니 혼인의 출생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무효행위 추인인데요.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정리하시는 겁니다. 첫째, 불가능한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돼요. 그렇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 소급하지 않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 약정으로 소급시키는 경우 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비진입 표시, 통종 오입 표시, 의사 무능력죄 법률 행위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죠?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지만 소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지만 소급한 경우에서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